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프린트 5페이지 3번 소수자 우대 정책과 역차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겨보면은 교정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일단 소수자 우대 정책이랑 역차별이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일단 차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별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정당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경제적 취향의 계층에 대한 차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급선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알바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용직을 한다던가 약간 저임금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차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또 뭐 마지막으로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또 컴퓨터라던가 스마트폰을 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을 거고요.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적다. 아니면 등등등 뭐 서로 성별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반응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여성자한테 양육이라던가 집안 가사 노동을 몰아준다던가 아니면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성별에 따른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직업 선택에 한계가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아무래도 몸이 아픈 사람이라던가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보통의 정상인들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져가지고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장애인도 결국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수자 우대 정책이 무엇인지 볼 건데, 특정 집단에 대해 역사적, 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우리가 소수자 우대 정책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밑에 두 번째 역차별과 소수자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 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내용은 반대쪽의 입장에서 많이 제시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제 찬성의 근거와 반대의 근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찬성부터 보면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이의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하고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과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다인종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계층과 여러 성별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선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텐데 어떤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 전체한테 선이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불러요. 쓸게요. 전체 공동체의 선을 얘기한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없으면은 뭐 여성과 남성,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니면 장애인과 정상인이라 해야 되나요?
정상인이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의 사회적 격차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없으면. 그런데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 덕분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대학에서 먼저 이렇게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격차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볼게요. 보상받는 자는 과거의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현재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게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보는 건데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접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혜택을 제공하거나 혜택에서 배제된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혜택을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아무래도 낙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역차별로 인한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수 집단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으킬 수가 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어떤 결과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아무래도 개인의 노력보다는 환경을 교정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의한 좋은 결과들은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어디를 펼치냐면은 99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99페이지 보면은 생각이 쌓이는 겨울 다원적 사회에서 더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들이 한번 있는지 볼게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된 교실의 모습을 지향해 왔다. 학생들이 지리적 배경, 경제적 계층, 종교, 문화, 인종 등이 다양한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더 좋은 사지를 갖출 수 있으며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좋은 시민으로 행동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할 수가 있다. 학교가 인종, 계급, 직업, 지위에 의해서 한 국가를 분리하는 것은 정의와 조화 모두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분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수자 우대 정책 덕분에 국가의 여러 계층들이 서로 화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도 과거의 성취나 능력, 타고난 덕으로 인해 대학 입학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각각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택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서 선택한 다양한 목표들에 이바지할 가능성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드워킨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목표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쉬운 해설을 보면은 드워킨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 다원적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좋은 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자격, 그러니까 소수자 우대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자격은 각 대학의 목표에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우리 사회를 인종, 계급, 지위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백인의 중산층의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던 학생들만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수자 우대 정책은 그런 특정 계층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 장 넘겨서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의를 크게
정의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했죠. 하나는 예전에 배웠었던 분배적 정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거 있냐? 저번 시간에 롤스에 배웠죠. 절차적 정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다? 교정적 정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어떤 재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가치라던가 아무튼 몫이 있죠.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몫을 분배를 할 것인가. 요게 분배적 정의였고요. 절차적 정의는 절차라던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은 역시나 결과도 똑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절차적 정의였고요. 그다음에 교정적 정의는 무엇이냐?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정적 정의의 의미부터 볼게요. 1번 사람 사이에 동등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바로잡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뭐 처벌, 범죄자 이런 것들랑 범죄 이런 거 관련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가해자랑 피해자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해자한테만 이익을 굉장히 많이 가진 상태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굉장히 크게 침해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등하지 않는 관계를 동등하게 바로 잡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교정적 정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어떻게 이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느냐면은 위반 혹은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공정함을 다시 확보하는 걸 우리가 교정적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한테는만 큰 이익을 받은 상태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굉장히 크게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해자한테 형벌을 가함으로써 둘의 관계를 다시 동등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교정적 정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손가락 모양 보면은 국가는 법에 근거하여 그냥 마음대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이런 반사회적 행위의 책임을 형벌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손가락 모양 보면은 법적 정의를 구현하자라는 건데, 그냥 국가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얘는 사형, 쟤는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움을 떠나 공정하게 우리가 재판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지 이게 정당한 형벌, 정당한 처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처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첫 번째 칸트가 있고요. 두 번째 공리주의, 그다음 좀 넘겨보면은 공리주의까지만 있네요. 일단 공리주의 이거 두 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응보주의적 관점을 가진 칸트가 있는데,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처벌의 목적은 무엇이냐?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서 처벌을 내리자.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애한테는 크게 형벌을 내리고 작게 잘못한 애한테는 작게 형벌을 내려서 그렇게 비례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트가 가진 인간관을 보면은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일으킬 때도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랑 뭐가 같이 세트로 오냐면은 자유에는 자유에 따른 책임이 항상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자유롭게 했으면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내용 보면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칸트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트는요, 도덕적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동등한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도덕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 도덕적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칸트가 처벌을 내리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데 얘네한테 형벌을 가함으로써 다시 얘네들의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동등하게 만들어서 형벌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정의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번째 칸트의 비판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칸트의 입장에서 처벌을 내리는 목적은 다시 이 둘의 관계가 동등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도덕적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박스 내용 볼게요. 박스 내용 보면은 칸트의 윤리형이사학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칸트의 정언명령에 이렇게 4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교과서 어디를 펼치냐면은 네, 교과서 27페이지 잠깐만 펼쳐볼게요. 교과서 27페이지 보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가 있죠. 여기에서 칸트의 정언명령의 4가지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중요했었냐면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의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을 대우하도록 행위하여라 하면서 목적의 정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요거의 관점에 근거를 해가지고 칸트가 형벌에 대한 이론을 펼친 겁니다. 다시 프린트로 돌아갈게요. 이거 실존주의 아니죠? 네, 다시 프린터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를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내용 밑줄 칠게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니까 형벌을 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저질러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는 도덕적 불균형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동등성, 그러니까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형을 내려야 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다른 형벌을 내려야 될까 형벌의 수준을 처벌의 수준을 정할 때 동등성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도덕적 불균형을 다시 평등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주의적 관점을 보도록 할게요. 공리주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도덕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의 법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 원리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공리주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했죠. 그래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처벌의 목적은 무엇이냐? 범죄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을 통제하고 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빗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칸트는 어떤 정의, 평등성 이런 걸 다시 회복하고자 처벌을 내리는 거라면은 공리주의에서는요, 처벌을 내리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한다던가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물에 보면은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이 일종의 본보기로 작용해서 범죄를 예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던가 아니 사기를 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처벌을 적절하게 내림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들한테 내가 저런 식으로 범죄 행위를 하면은 나도 똑같이 저렇게 처벌을 받겠구나.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리주의적 윤리관을 보면은 계속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윤리관에 따르면 처벌 그 자체는 쾌락인가요? 아니면 고통인가요? 처벌 그 자체는 쾌락은 아니죠. 처벌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 사람들 정말 변태인 겁니다. 네, 모든 처벌은 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공리주의는 고통 그 자체를 굉장히 악으로 보고 고통을 피하죠. 그쵸? 그래서 처벌은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해악이며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라고 봅니다. 공리주의는 그래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처벌이 더욱 큰 악을 제거하거나 사회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처벌이라던가 형벌 그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처벌은 악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처벌을 통해서 더욱 큰 악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체 사회한테 더욱 큰 쾌락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런 처벌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별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밑줄 칠게요. 위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이익이라던가 형벌로 인한 해악보다는 처벌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 더욱 커야지 처벌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처벌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벌을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는 위법의 이익이라던가 형벌로 인한 해악이 가해지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예. 만약에 처벌을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는 위법의 이익이 훨씬 크면은 사람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 행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위법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 행위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형벌로 인한 해악이 처벌로 인한 사회적 이익보다 훨씬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냥 빵을 훔쳤을 뿐인데 또 사형이야. 다른 사람 물건을 감히 훔쳐? 이런 식으로 형벌을 내리면은 그 사회가 정의롭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작게 잘못을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처벌을 내리나?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처벌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 훨씬 더 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리주의의 비판점을 볼게요.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미 범죄 행동이 이미 습관화되었고 이게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형을 당할 걸 충분히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이런 상황들을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냐, 반대해야 하냐, 이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지만 범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사형제도를 없앴더니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컸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서로 모순적인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벌의 예방적 효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 나와 있죠.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이게 공리주의 가장 큰 목표이죠.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다 악이라고 보는 거죠.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된다.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고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죠.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의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노란색 불 치춘 거. 위법의 이익보다 우리가 처벌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 훨씬 커야지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라던가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확실성 같은 경우에 처벌을 통해서 확실히 범죄 효과를 예방할 수 있냐 이건 떨어지죠. 그리고 근접성.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쾌락을 불러일으키냐 사회적 이익과 처벌은 서로 가깝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처벌의 크기라는 면 굉장히 큰 처벌이냐 작은 처벌이냐 요거에 따라서 가치는 확실하게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 내용 우리 3번 법적 정의의 실현과 공정한 처벌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일단 제형 법정주의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이 뭔지 볼게요. 제형 법정주의란 무엇이냐?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이게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회에 만약에 살인자가 있는데 한 명을 살인한 사람한테는 한 10년형, 징역 10년. 그리고 2명을 살인한 사람은 무기징역. 그 다음에 3명을 살인한 사람은 사형이야. 이런 식의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규정됐고 이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내리는 게 제형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법이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사회에 한 5명을 살인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을 찾아봤더니 5명을 살인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일단 법이 없긴 한데 일단 얘는 3명을 살인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쁘니까 얘는 일단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의 가족이 있겠죠. 가족도 같이 사형시키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법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법에 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형을 시킨다면은 그 행동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형 법정주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형벌을 내리겠다. 이게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되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을 내리는 게 제형 법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제형 법정주의에 근거한 유죄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에 나와 있는 행동들이 명확히 돼 있어.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 내용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처벌의 근거로서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법이 당연히 공정해야지 죄형 법정주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와 유죄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 사람이 진짜 가해자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의심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처벌을 내리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공정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건데 이걸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은 처벌을 얼만큼 어느 정도 내려야지가 과연 적당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처벌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인이라던가 어떤 특정 집단에 유리한 목적을 가진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국가 전체 국민과 전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처벌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처벌의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처벌의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훔친 사람이 있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런 식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 무기징역이라던가 사형이라던가 이런 수단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처벌의 심각성에 따라서 적당한 처벌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심각성에 따라서 적당한 처벌을 내려라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처벌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을 하게 된다면 그 처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시키거나 침해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10년 아니면 사형 이런 행동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자의 행동 그 자체를 교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범죄를 예방한다던가 아니면은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동등해지기 위해서 이런 적당한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처벌로부터 예상되는 공익성의 효과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발장애를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빵을 훔쳤다고 해서 무기징역이야 너. 그리고 너 가게에서 밥 먹고 돈을 안 냈어? 무전 취식했어? 너 10년, 징역 10년. 이런 식으로 처벌은 적당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빵을 훔쳤네? 근데 얘가 가난해서 빵을 훔쳤대. 안타깝겠지만 벌금을 한 100만 원만 내자. 아니면은 뭐 우전 취식한 사람한테는 밥값을 제대로 내라. 밥값 내고 뭐 사회적 교육을 시키다던가 이런 식의 적당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사형제도와 교정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사형이 무엇인지 볼게요. 사형이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 하며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극형이라고 한다. 나있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쟁점을 볼 건데 일단 찬성하는 입장부터 볼게요. 그래서 사형은 굉장히 가장 큰 형벌이죠.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유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칸트에 대한 내용인데 처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인과 응보적인 응징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흉악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사회의 일반적 법 감정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진짜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근데 고작 무기징역 아니면 고작 징역 15년만 살아? 야, 어떻게 이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쳐야 된다. 이런 뉴스 기사에 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사용시켜야 되는 게 정의 실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법감정이 지지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 종신형 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오히려 비인간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자한테 계속 먹고 재우고 평생 동안 먹고 재워야 되잖아요. 요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세금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큐에 죽이는 게 낫다.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일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볼 건데 입장에서 보면은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교과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형은 교육과 교화를 근원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시키면 선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형은 이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에 보면은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도적인 이유에서 존속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마한테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이라던가 시민들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국가한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이게 정의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사형은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줄 알고 사형시켰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 사형은 정치적 반대자나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 정의란 정치적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파란 당과 빨간색 당은 서로 정적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정치적 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형은 정치적 반대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쵸? 그 박모 씨랑 전모 씨가 군사 정권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사형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감히 나한테 시위를 해? 얘가 있으면 나의 권력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해서 사형시켰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은 소수자 우대 정책, 역차별, 그다음에 교정적 정의, 그다음에 법적 정의, 제형 법정주의 아니면 사형제도 이런 내용들 배웠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